김현정의 뉴스 쇼. 이런 잔디에서 잘하라고 화가 난다. 매번 이런 잔디에서 좋은 결과를 바라는 건 욕심이다. 어제 이란전을 끝낸 뒤 나온 손흥민 선수의 작심 발언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국민들의 아침 밥상에는 어젯밤 열린 이란전 축구 얘기가 오를 것 같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전이었는데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죠. 글쎄요, 잔디탄만 하기에는 우리 선수들의 실력도 참 아쉬운 데다가 논두렁처럼 푹푹 파인 경기장까지 한 몫을 더하면서 본선행은 일단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비록 축구는 발목 잡혔어도 이곳만큼은 발목이 잡혀선 안 됩니다. 바로 국회죠. 오늘부터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정치 공방에 발목 잡히지 말고 여야가 머리 맞대고 산적한 현안들 잘 처리해 주기를 부디 기대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네, 뼈저린 후회와 부질없는 객기입니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 혹시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마지막 날이었죠.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에서 한미 양국 공군이 강도 높은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히 장거리 폭격기 B-1B 랜서 2대하고 또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B 넉 대가 동시에 전개가 됐는데요.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B-1B. 모두 61톤의 폭탄을 싣고 그야말로 융단 폭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요. 예. 또 F-35B는 적 방공망을 뚫고 날아가서 공중과 지상 또 해상의 표적을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군의 원인철 작전사령관은 적이 어떻게 도발하든 완벽하게 응징해서 뼈저린 후회를 남겨줄 것이라고 밝혔네요. 그러면 부질없는 객기는 북한 얘기입니까?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적들의 군사적 망동은 부질없는 객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B-1B 폭격기 또 F-35B 전투기 출격 사실을 언급하면서 또 미국과 우리나라가 호전적 정체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뭡니까? 네, 들썩이는 노사관계입니다. 들썩이는 노사관계 두 번째 포인트요. 네네. 어제 그 기아자동차 노사 간의 통상임금 소송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지긴 했지만 앞으로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어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죠. 그리고 노사 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금껏 제각각 판단을 달리 했거든요. 노사 간 합의가 있을 경우 그리고 경영상 위기일 경우에 통상임금 기준에 예외를 둘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미 115개 사업장에서 마찬가지 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우리 경제에 크나큰 변화를 줄 수 있어서 앞으로도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네요. 이 이야기는요. 그 기아차 노조 측의 대리인을 했던 변호사와 함께 잠시 후 좀 자세하게 더 짚어보도록 하죠.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네, 논두렁 축구입니다.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나라와 이란과의 축구 경기 벌어졌는데 이란이 한 명 퇴장을 한 상황이었는데도 0대0으로 비겼어요. 근데 그 배경에 논두렁 축구장이 있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력이 모자르기도 했어요.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들어옵니다만 어쨌든 똑같은 데서 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두렁처럼 푹푹 패인 경기장 참 눈에 거슬리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태용 감독이 잔디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손흥민 선수는 이런 잔디에서 어떻게 모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네요. 예, 홈 그라운드였는데 잔디 얘기를 하는 게 참 좀 그래요. 부끄러워져요. 네. 마지막 포인트 가죠. 네, 오늘 정기국회 시작합니다. 고소득자 증세를 위한 소득세법,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관련법, 또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법 등 이슈가 많은데 여기에 여당은 과거 정부 행적들을 두고 적폐청산에 한창이고요.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 문제점을 신적폐로 찍어 벼르고 있거든요. 여의도 정가가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음향 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조합이 그동안 요구했던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다. 분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번 판결로 수당 줄이기 꼼수 관행이 근절되고 장시간 노동이 줄어들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예, 조금 전 음향 뉴스에서도 노동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는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이죠. 6년에 걸친 공방 끝에 어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소송이 중요한 건요. 다른 회사들에게도 줄줄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통상임금은 쉽게 말해서 기본급입니다. 상여금, 연월차 수당, 연장근로수당 이런 건 포함되지 않아 왔죠. 그런데 재판부는 적어도 정기상여금하고 중식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본 겁니다. 년 몇백 %씩 받는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면 통상임금 액수는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모든 돈의 액수가 올라갑니다. 퇴직금 올라가죠. 각종 수당도 올라가죠. 사측이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사측 반발에 대한 답변, 노조 측 대리인의 입장 확인해보죠. 법무법인 새날의 김기덕 변호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6년이나 걸렸어요. 예, 좀 많이 걸렸죠. 1심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지금 저희가 2011년 10월에 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예. 그때 이게 워낙에 27,500명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급여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갖다 확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중간에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냐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3년에 열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그 재판이 하급심 재판들이 다 이제 그 뒤로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의치 과거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했고, 예. 그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로 임금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 이제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이렇게 초래하면 이게 신의치 위반이다 이런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사측에서 이 사건에서 과연 그런 정도의 어떤 경영 상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정 신청을 법원에 했고요. 법원이 채택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오래 걸렸군요. 예, 한 1년 반이 걸려서 이제 재판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긴 재판 끝에 나온 1심 정기 상여금하고 그러니까 정기 보너스하고 중식 때는 적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거 맞다. 이렇게 판결 나왔습니다. 왜 정기 상여금하고 중식 때 두 개죠? 지금 뭐 중식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정기 상여금이고요. 그렇죠. 이미 이제 정기 상여금 기아차와 같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하는 판결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2013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확인해 준 정도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니까 정기 상여금은 왜 통상임금이냐 이 부분이요. 그거는 당연히 지금 예전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뭐 그 이전에는 상여금은 보너스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금 현재는 뭔가 이게 뭐 회사 실적이 낮다고 해서 더 지급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급하는 이런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야말로 2달에 한 번씩 반드시 지급하는 그런 임금인 거죠. 이 사람이 잘해서 주는 게 아니고 뭐 이번에 실적이 많아서 주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건 통상임금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한 거죠. 이미 정기 보너스란 규칙적으로 주는 통상임금과 똑같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아차 소송, 이 유사 소송이 지금 한 100여 건 진행 중이라면서요, 회사마다. 하여튼 뭐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다른 기업체에도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재판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노조가 있다면? 아니죠. 대법원에서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판결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그 기준을 가진 어떤 상여금을 어떤 이런 기준으로 두고 있는 사업장은 다 그에 따라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서 임금을 지급해야 마땅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신의칙과 관련돼서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칙.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제 소송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다 해야 되는 게 아닌데, 그래요. 근데 회사는 말합니다.
노사가 합의해가지고 이건 통상임금으로 하자. 또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닌 걸로 하자라고 정한 것. 이게 지금 말씀하신 신의 성실의 원칙인데 그걸 이런 식으로 깨게 되면 노조가 깨게 되면 이거는 신의 측에 위반되는 중대한 행위다. 근데 왜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여기에 손을 들어주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웃으십니까? 지금 우리 법은 예. 이제 지금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이 있죠. 노동자의 어쨌든 근로조건이나 권리를 보호하는 이제 그런 법인데요. 이 법은 강행법입니다. 그런 법을 갖다가 사용자가 아무리 뭐 노동자하고 합의해서 뭔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는 이런 강행법을 위반할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근로기준법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그 미달하는 그런 조건을 갖다가 당사자 간에 합의하더라도 그건 위법한 거고 그거는 법 위반인 겁니다. 다만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대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여금이 미치는 영향, 통상임금으로 이제 인정하면서 이게 이제 경영상의 어려움 뭐 이런 부분들을 참작을 해서 기업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어떤 청구 이렇게 이제 그 추가임금 부담이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의칙 위반으로 해서 이제 이건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예외적인 판결을 한 거죠. 그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이 부분인데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기아차의 주장도 있거든요. 사측에. 지금 자동차 업계가 상당히 어렵다.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임금은 노동자들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미.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이렇게 요구를 해오면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그런 주장을 지금 통상임금 소송하는 어느 사업장이나 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통상임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거는 개념상 그 자체가 맞지가 않고요. 무슨 얘기냐면 통상임금은 초과근로를 했을 때 연장, 야간, 잔업특근 뭐 이런 식으로 초과근로를 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적인 근로, 그냥 법정 근로에 했을 때 지급하는 임금 기준으로 해서 그거 50% 가산해서 지급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법의 취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연장근로 이렇게 추가근로 이게 잔업특근 뭐 해가지고 휴일근로 시키는 것보다 그렇게 새롭게 뭔가 이게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있는 통상의 근로를 할 수 있는 인원을 갖다가 그게 이제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그 인건비가 추가근로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채용해서 쓰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인건비 얘기하셨는데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결국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게 되고 결국 노동자들 손해인 거다. 이게 또 사측의 주장이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는 지금 통상임금이 부담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뭐 이제 또 이제 연차휴가 사용 보장하지 않고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그때 이제 근로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임금 대가가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게 이제 부담되면은 그런 초과근로에 해당하는 대가 지급이 부담된다고 하면은 초과근로를 안 시키면 되거든요. 초과근로를 그 부분에서 노동자를 채용해서 신규 노동자를 채용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신규 노동자 채용을 해도 뭐 어쨌든 그쪽에 월급이 또 나가는 거니까 어쨌든 사측은 그러니까 그거는 인건비가 당연히 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가산은 그 임금은 안 하니까. 통상의 근로에 대한 대가 임금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통상임금 정도 수준에서 지급하면 되는 거죠. 할증된 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노동자 측의 입장 지금 듣고 있는데 기아차 사측은 즉시 항소할 거다 이런 입장 냈습니다. 2심도 기다리고 있고 3심도 있고 2심 판결 어떻게 기대하세요? 저희는 지금 현재 서울 어제 그 판결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그 판결이 대법원이 그 판시한 그 통상임금 기준 그리고 신의칙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판결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김기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아차 노조 측 대리인입니다. 법무법인 새날 김기덕 변호사였습니다. 행간 이번 주 박창환의 행간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장안대학교 박창환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날. 네. 오늘 행간 마지막 날의 주제는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젯밤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란과 축구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정말 답답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11명 선수가 뛰고 이란은 1명 퇴장당해서 10명 싸우는데 골대 안으로
공 한 번 못 날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유효 슈팅이 하나도 안 나온 거잖아요. 네, 0대0. 고구마 10개 먹은 듯 답답했던 어제 축구 90분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인터넷 들어가 봐도요. 실시간 검색어가 밤새도록 축구 얘기였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뭐 많은 화제를 뿌리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이겼으면은 본선 진출을 확정하는 거였잖아요. 네. 게다가 홈 경기였잖아요. 네. 절호의 찬스였는데 날린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월드컵 예선 탈락할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이기기만 했어도 사실 우즈벡이 어저께 중국한테 0대1로 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만 이겨도 뭐 경우의 수 따질 필요 없이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되는 건데 그렇죠. 졸전이었습니다. 네. 사실 슈틸리케 감독이 경질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신태용 감독으로 바꾼 지. 네, A매치 신태용 감독 데뷔전이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는데 정말 잘 싸우고 잘했는데 졌으면 국민들이 그래도 박수 쳐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참 그래요. 또 축구장 잔디는 왜 이렇게 뜯겨 나가는지 정말 이 논두렁 잔디 보면서도 이게 선수도 마음에 안 들고 경기도 마음에 안 드는데 잔디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랬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못한 한국 축구 이 뉴스의 행간 들여다보죠. 네, 첫 번째 행간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게 어린이 영양제 광고 얘기 카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왜 나옵니까 이 얘기가? 이거는 뭐 개구장이도 아니고 튼튼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경기 우리가 11대 10으로 싸웠다고 그랬는데 체력에서 밀려가지고 픽픽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 공을 잡아도 이게 패스할 데가 없으니까 공을 뒤로 뱅뱅 돌리기만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체력은 떨어지고 경기는 안 풀리고 그리고 기대했던 이동국 선수 뭐 끝나기 뭐 몇 분 안 남겨놓고 그제서야 교체를 했거든요. 후반 43분에 교체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 이 네티즌들 댓글 폭풍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대로 싸워보고 뭐 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10명과 싸우는데 이건 뭐 진 거 아니냐 이런 뭐 성토가 이어졌는데 참 한국 축구가 과연 이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랐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도 못 보여줬다. 두 번째 행간모죠. 국민 모두가 수학자가 되었다입니다. 수학자가 됐다니요? 또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됐습니다. 한 경기 남은 거죠. 한때는 뭐 예선 진출은 본선 진출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또 다시 옛날처럼 우리가 뭐 중국이 우즈벡 이겼고 우리가 이란에 비겼으니 다음에 우리가 이기면 진출이고 지면은 비기면 어떻게 되고 또 지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고 이걸 또 다 따져야 되는 겁니다. 저처럼 수학 못하는 사람은 난감해요. 사실 어저께 이란이 이미 본선 진출 확정 졌었기 때문에 처음 데뷔하는 새내기들이 많이 투입됐었어요. 그래요. 근데도 졌습니다. 거기다 10명이었고. 네. 그랬는데도 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상황. 근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전술, 이런 정도의 체력이면은 본선 나가도 이거는 뭐 더 걱정이다. 1승에 재물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오죠. 맞습니다. 이렇게 뭐 이란한테도 신인들한테도 밀릴 정도면 본선 나가가지고 참 모든 전패 기록을 또 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행간 또 있습니까? 그래도 중국보단 낫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저께 중국이 우즈베키스탄 꺾어줬잖아요. 정말 감사했는데 근데 중국 그래도 5위입니다. 일찌감치 예선 탈락했거든요. 사실 중국이요. 축구 굴기라고 해서 축구에다가 엄청나게 대폭 지원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쑥 성장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인터뷰로 한 적도 있었거든요. K리그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중국이 뭐 발전할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은 뭐 자존심 어저께 이겨서 자존심 지키는 거에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국보다 우리가 좀 낫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위로해야 과거에 돼요? 우리가 월드컵 4강에 나갔던 그 환호를 기억하면 정말 이거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파이팅 넘치는 투지 이런 경기를 보여줘서 국민들에게 좀 뭔가 꿈도 주고 또 그래서 국민들이 응원하는 맛이 나는 지더라도 후회 없는 경기를 보여줬으면 하는 게 이제 마지막 한 경기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모습 꼭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청취자 9857님 물론 뭐 잔디도 그렇고 좀 그랬습니다만 실력 돌아보지 않고 연장탕만 하는 걸로 보여서 그 부분도 아쉬웠다는 지적 들어오네요. 박찬 교수님 행간 일주일 고생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지금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제 본인이 나서서 직접 해명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논란이 쉬 가라앉지 않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박성진 후보자 이름이 올랐습니다. 정의당이 찍으면 낙마했던 기억 여러분 하고 계시죠? 과연 이번에도 박 후보자도 낙마할 것인가 관심도 높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어떤 생각으로 반대하고 나선 건지, 어제 해명을 듣고도 반대 입장인 건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달 후를 예측해보는 시간, 월간 정두원 있는 날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어떻게 보는지, 또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여러 사람들 이름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선거에 대한 조금 이른 예측까지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죠. 돌아오는 일요일은 9월 3일은 방송의 날입니다. 해마다 이날에는요, 대통령도 참석하는 큰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왜일까요? 권영철의 Y뉴스에서 들어가 보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건국과 정부 수립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적인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라,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사퇴 압박받고 있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거세지자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활동은 문재인 정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점을 강조했고요. 부족하지만 할 일이 있다. 공헌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퇴는 없다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야사당이 일제히 지명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명 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4당 중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을 해보죠. 이정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인사 논란이 일자 저는 정의당 입장이 제일 먼저 궁금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정의당이 이제 웬만하면은 다 이 정도 인사면 괜찮습니다 하다가도 이 사람 안 됩니다 하면은 영락없이 낙마를 했었죠. 네네. 예. 근데 박성진 후보자는 왜 지명 처리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어저께 저는 그 후보자 스스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국민들한테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거를 스스로 광고한 꼴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게 말씀이세요? 정부가 100% 지금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과 다 맞는 사람을 인사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관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현 정부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고요. 본인 해명에 자신이 잘 몰랐고 무지의 탓이다. 양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정부 기관의 수장은 학생이 아니고 정부 기관도 학교가 아닙니다. 이미 아니다. 네, 대표하고 책임지는 영역에서 그 역할을 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인가 아닌가를 검증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부족하다. 앞으로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정부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와도 정부의 철학과도 배치된다고 하셨는데 어제 해명에는 문재인 정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상당히 강조했거든요.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의 강변일 뿐이라고 보고요. 본인 생각? 2015년 보고서 보면 불과 2년 전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다른 대안이 있었냐, 그 독재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었냐 이런 얘기라든지, 과도한 노동운동, 책임을 망각한 과도한 민주주의, 과도한 복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성장기로 들어섰다. 그러면 노동운동이나 민주주의, 복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인데 이 정부는 오히려 이것을 더 강화해 가자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국정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던 분이 하루아침에 내가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의 인격 형성이라는 것은 평생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고 역사관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지금 이 정부에 들어선다고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
정부 기관의 수장은 단순히 기업 하나를 창업하는 것과 다르다고 봅니다. 사람과 시장, 사회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관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정부의 독재를 두둔하는 보고서, 지금 말씀하신 그 보고서. 네. 한참 전에 아마 10년 전에 썼기 때문에 내가 그 사이에 뭐 바뀌었습니다 하면 모르지만 불과 2년 전 보고서다. 2년 그렇습니다. 만에 어떻게 사람이 정반대로 바뀔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거기다가 뭐 이 사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뭐 교육, 언론, 기업, 행정, 정치 이런 모든 분야에 성경적인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들은 정말 국민들의 상식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론을 강조하는 것. 이거는 뭐 이제 논란이 있는 주제인데 한쪽을 지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느냐.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신 거고. 또 한 가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건국절 논란이죠. 자신의 칼럼에서 건국 70주년이라고 쓴 거. 이거는 결국은 임시정부를 때부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시작됐다는 걸 부정하는 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자 어제 뭐라고 했냐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건국과 정부 수립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생긴 일입니다. 이렇게 좀 자신을 낮춰서 해명했거든요. 근데도 납득 안 되셨어요? 구급 공무원도 국사 시험을 치러서 뽑습니다. 아무리 뭐 다른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본 소양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보고요. 본인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인사가 만약에 이 정부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정부가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인사를 강행하면 아니 청와대가 강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세요? 왜냐하면 사실 어제 해명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자진 사퇴 안 하겠습니다라는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본인의 단독 생각이진 않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청와대가 지명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을 텐데 자진 사퇴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지금 청와대 입장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대로 청와대가 갈 경우에는 정의당 입장은? 청와대에서도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3번의 낙마가 있었고 이번이 4번째였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후보자의 낙마가 아니라 연속되는 인사 실패 의 결과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인사라인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인사청문회까지 좀 끌고 가보고 지금 뭐 다른 야당들이 다 반대를 같이 한다고 하시지만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뭐 정의당처럼 굉장히 강력한 반대를 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에서 대충 좀 무마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잘못됐을 때 빨리 그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드러내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뭐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국정 철학과 정반대가 되고 있고 또 지난 정부 때 이런 잘못된 역사관들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크게 몸살을 앓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껴안고 가겠다라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를 이후에 낳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까지 가서 드러날 부분들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까지 가가지고 또다시 이것이 논란이 되고 이러면서 정부가 계속 부담을 더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빨리 결단을 하시는 게 해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 중에 이런 반론이 들어오네요. 뭐냐면 박성진 후보자가 역사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책을 맡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영역을 맡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에 있어서 좋은 자격 갖췄다면 그래도 양해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역사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교육부총리만 역사관이 투철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문창극 그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후보자였는데 뭐 식민지배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역사관 때문에 낙마한 경우도 있었고요. 정부기관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정부를 끌고 갈 것인지 국무회의의 일원입니다. 어떤 한 분야의 특정적인 그런
소양만 가지고 능력만 가지고 정부 기관 전체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IT건 뭐건 하여튼 바탕은 철학인데 이런 그렇습니다. 역사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지적이신 것 같아.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는 제가 아까 뭐 사람과 시장과 사회를 다룬다고 했지만 환경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기업을 어떻게 이후에 지원하느냐에도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철학이 제대로 이렇게 정립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완전히 만점을 맞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뭐 70점, 80점이면 모르지만 이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정부의 구성원이 되어서 국무회의에 성원이 된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좀 반론 또 오늘 혼자 나오셨으니까 반대 입장을 대보자면 뭐 정부의 철학과는 다른 생각을 혹시 가졌더라도 국민들 중에 그쪽 이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다양한 목소리를 국무회의에 넣는다는 차원에서 또 받아들이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그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두루두루 살피고 또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의 방향은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철학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과 국무회의의 일원이 지금 정부와 정반대되는 그리고 과거의 낡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성원이 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별개의 문제이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이정미 대표님 오늘 대표께서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제가 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요.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형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해서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이 좀 깜짝 폭로를 하나 했습니다. 원세훈 저 국정원장 부부가 재직 시절에 상당히 갑질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예들, 뭐 우리 청취자들도 깜짝 놀라셨죠. 냉장고에 자물쇠를 잠궜다든지 텃밭을 갈라고 했다든지 이 얘기 들으셨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정부가 정말 통째로 권력을 사유화했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너무 알 만큼 다 아시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일단이 다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원세훈 전 원장의 그 개별적인 갑질 논란 이런 것을 떠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지난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더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개입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을 훨씬 더 지금은 더 강조해서 이 정부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반드시 수사선상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 전 대통령을 불러서 수사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을 텐데. 실제 그 대통령이 전권을 가지고 국정원 내에서 이미 이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의 최고 결정권자 아닙니까? 국정원장 위에는 사실 대통령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게 국민들의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권리를 침해했던 것이고 한마디로 국정농단 시즌 1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해 갈 수 있는 길은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이정미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정두원. 뉴스쇼가 주목하는 뉴스메이커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이번 달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두원입니다. 그나저나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안철수 대표 종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만큼은 빗나간 거 아닙니까? 당대표 됐습니다. 51.09%로. 네. 국민의당 대표 된 게 뭐 별건가요? 더군다나 국민의당 대표 된 것은 그 상대들이 너무나 올드보이들이라서 너무 약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된 거죠. 즉 덜 올드보이지 이제 안철수도 올드보이가 됐더라고요. 제 느낌에. 전당대회 할 때 보니까. 아니
아니 지금 뭐 정치를 그분이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올드보이라고 그러세요? 아니 이제 이미 여러 차례 그 뭐라 그럴까 국민들을 실망시키면서 이제 그렇게 돼버린 것 같고 또 이 지금 그 당내 사정이 뭐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정도 못 돼요. 이제 의원들은 대부분 호남 의원들인데 호남 의원들은 지금 좀 그 지역구 사정이 안 좋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한테 잘 보여야지 다음에 공천 받겠다 이래야 리더십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무슨 안철수 눈치 볼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대표지. 이름만 뭐 대표다. 안철수 혼자서 원맨쇼 해봐야 별로 효과도 없을 겁니다. 원맨쇼라는 말씀까지.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내년이면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 그렇게 돼서 서울시장 되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서울시장 누가 된대요? 아니 너무 또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뭐 그제 여론조사 보니까 뭐 3위인가 했던데. 3위가 아니고 4위 했더라고요. 4위인가. 그러니까 순서가 박원순, 이재명, 황교안, 안철수. 아니 보세요.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지금 뭐 4~5% 이렇게 되잖아요. 뭐 5~6%까지 나오고요. 뭐 많으면 그렇게 되고. 안철수 인기가 좋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후보로 나가면 가능성이 없고 이제 뭐 요새 얘기 나오는 뭐 야권 연대 해가지고 서울시에 안철수 나오고 경기도에 남경필 나가고 이제 인천에 유종국 나가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혹시 모를까 단독으로 나와서는 안 되죠. 하지만 안철수는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자기가 당을 위해서 뭐 자기가 할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서울시장 나가는 거 말고 할 일이 그 뭐가 있겠어요. 떨어지더라도 나가야죠. 왜냐하면 이제 그 후보들이 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위원이나 쭉 나가는데 안철수 얼굴이라도 밀고 끌고 가야지. 그것도 안 하면은 그건 대표도 아니죠. 자기가 떨어질 거라고 안 나간다 그러면 이 양반은 자기가 한 말을 또 못 지키는 거죠. 어떤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당에다가 바람 뭐 불지도 않을 겁니다. 너무 아니 근데 너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게 박원순 시장한테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양보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박원순 시장이 양보할 가능성도 뭐 덜어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던데.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철수가 박원순한테 양보하지 않았어요. 아니 양보한 거 아니에요 그때? 양보한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서울시장 나온다고 정치에 이제 들어왔는데 반응을 보니까 폭발적이거든요. 폭발적이었죠. 서울시장 나가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본인이 양보하는 척하고 폼 잡으면서 대선으로 간 거죠. 그게 무슨 양보예요. 그런 판단을 나는 왜 그렇게들 순진하게 판단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세상에 정치판에서건 사업에서건 양보라는 건 자기가 남으니까 양보하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게다가 안철수 대표는 그 당시 사업가인데 그 정도 계산이 안 됐겠느냐. 그걸 양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순진한 사람들이고 지금 김현정 씨는 괜히 순진한 척하는 거죠. 저는 척하는 겁니까? 그래서 양보가 아니라 사실상 더 계산해서 대선으로 지켜낸 그러면서 거다. 자기도 점수 또 왕창 딴 거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철수 멋있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순수하지 않음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 박원순 시장도 그걸 모를 리 없고 이번에 뭐 양보를 해라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더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나오겠습니까? 서울시장 3선에 이미 도전하겠습니까? 뭐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단 제일 서울시 직원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시장이 뭐 하는 거 보냐 보면은 서울시장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다. 아니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겠어요? 그 양반이 서울시장 하다가 국회에 나가겠어요. 그런가요? 아니 왜냐하면 이분도 대선을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경험이 지금 시장 경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보폭을 넓혀서 본인은 이제 대선 가능성은 본인이 그렇게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난번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분 별로 인기 없어요. 또 왜 그러세요? 아니 당이 후보로 나가니까 서울시장이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사실 별로 매력이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갔기 때문에 된 거지. 그분이 무슨 인기가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아니 매력 있지 않아요, 박원순 시장? 취향이 이상하시네. 개인적으로 매력 못 느끼시는 거예요?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시장이 박원순 시장이에요.
그래요. 공무원들한테. 예,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뭐 여론조사 해보신 것도 아니니까 예. 주변에서 느끼게 하는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은 결국은 시장을 한 번 더 하면서 대선에 나가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시 저울질하게 될 것이다. 그러겠죠. 예.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획을 보시는 거군요. 보수 진영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이름을 올렸어요. 그것도 여론조사 3위로. 아직 정치활동 뭐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페북 정치하는 정도거든요. 페북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할 게 없잖아요. 뭐 국무총리하고 나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페북이나 하죠. 저도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니까 할 게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고. 뭐 여기나 김현정에서 불러주지. 전화 불러드리는 건 별 말씀을. 그게 결국은 이분 나올까요? 황교안 전 총리. 결국 뭐 본인은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나와도 안 됩니다. 이분도. 안 됩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서울시장 정도 큰 선거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큰 사람들이 국민을 선택을 하지 남이 키워준 사람은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 김황식 총리도 뭐 굉장히 하는 것 같지만 막상 나오니까 국민들이 별로 반응이 없잖아요. 아니 그렇지만 지금 보수 진영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보수층이 뭉쳐서 밀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밀어봤자 지금 보수층에 뭐 결집률이 뭐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또 분열돼 있고. 보수층 자체가. 황교안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군요. 황교안 전 총리. 그러면은 그냥 지금처럼 평화로운 생활하면서 페북 계속 하시는 걸 권하세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야 뭐 글쎄, 한 번 이제 그때 탄핵 시절에 맛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 맛을 잊지 못할 것이다. 나오긴 나올 거다. 정치권으로. 나오려고 이제 노력은 할 것이다. 자, 서울시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방선거 얘기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수도권 야3당 연대론이란 걸 얘기해서 지금 화제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연대를 해서 한 지역에 한 후보씩만 내자. 어떻게 보세요, 이 아이디어? 아니 가능한 얘기고 또 그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유럽에서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가면은 그럼 안이 나올 수도 있죠. 아니 아예 선거 연대를 떠나서 넘어서 통합의 가능성,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혹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재미 보면 또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재미를 보면 그 연대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케미도 맞고 이런 당이 있다면. 근데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에서도 같이 하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각에 있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같이 하자는 사람도 있고 어디로 가야 돼요? 바른당은 이제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뭐 대표도 지금 뭐 사건에 흔들리고 있고 이혜훈 대표 또 뭐 지도자라고 하는 두 분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거의 그 결별 수준이거든요. 김무성, 이혜훈 두 분이 사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이혜훈 말고 있잖아요. 김무성, 유승민 두 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김무성은 지금 무슨 정진석이랑 뭐 한다고 저러고 있고 유승민은 이제 급하니까 이제 갑자기 나서서 이혜훈 시켜가지고 뭐 개별 면담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쪽 사정도 뭐 거의 쪼개져 있는 사정이에요. 쪼개진 겁니다. 심리적으로는? 현장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들 못 구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당의 존립이 위태롭잖아요. 사실은 당은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재선이 이제 당장 어렵다고 여겨지면 사람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갈 사람 가고 국민의당 갈 사람도 있으면 가고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갈 사람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바른당은 제가 볼 때는 교수단체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상황이가 어렵다고 바른정당 보시는 건데 이혜훈 대표가 어제부터 하여튼 화제의 중심 인물입니다. 한 사업가가 나타나서 내가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혜훈 대표는 해명 기자회견 열어서 아니다. 이건 정당하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거고 갚았다. 그러자 사업가 측에서 나 차용증 쓴 거 없다. 있으면 내놔봐라. 이거 지금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 지경까지 갔으면 뭐 문제가 심각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참 정책이 힘듭니다. 뭐 상황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은 좀 흔들리겠는데요. 당연하죠. 대표가 저렇게 됐는데. 그래요. 저희가 이혜훈 대표한테도 인터뷰 요청 어제 바로 했습니다만 이혜훈 대표가 인터뷰를 하기 어렵다. 지금 인터뷰할 지금 정신이 없죠.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바른정당 얘기까지. 월간 정두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죠. 정 의원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판결? 아니 이제 선거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이제 최근에 드러난 문서 때문에 선거법까지도 이제 유죄가 났는데 그렇죠. 저는 일단 무슨 국정원에서 뭐 정치 공작을 하려면 뭐 고차원적인 걸 하지 뭐 댓글이나 달고 앉았고 말이야. 이거 정말 나라가 창피하고 다른 나라 무슨 정보기관에서 보면 정말 웃을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국민들도 이게 화가 나다가 나중에는 너무 유치해서 창피하다. 원래 좀 그분이 그래요. 국정원장에 전혀 안 맞는 분이에요. 원세훈. 저는 잘 알잖아요. 같이 일을 해봐서. 그러니까 예. 전혀 국정원장에 안 맞는 사람을 MB가 임명한 거죠. 깜짝 놀랐어요. 임명할 때? 예. 저거 어쩌려고 저러지? 어쩌려고 저러지? 예. 그 양반 행태를 잘 알기 때문에. 왜요? 어떤 분위기예요? 아니, 그 별명이 원따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따로가? 혼자서 그냥 따로 놀아요, 항상. 조화가 안 돼요, 조직에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 네. 그러면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이분이 국정원 출신. 원세훈 국정원장 때 국정원 출신입니다. 이분이 폭로를 하나 했어요. 댓글 같은 뭐 이런 활동, 외부 활동도 문제지만 내부의 적폐도 엄청 많았다. 그 하나로 부부의 갑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요원들이 공관에서 냉장고에 물 먹었다고 해서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워버리고 물 먹어서 자물쇠 채운 건 아니고 뭐 귀한 거를 먹었으니까 자물쇠를 채웠겠죠. 아니 물 먹었는데 채웠대요. 생수 먹었는데. 제가 듣기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뭐 귀한 걸 먹었대요. 다른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예? 그것도 무슨 직원이 아니고 파출부가. 그건 뭐 다른 버전의 얘기가 또 하나 있는 제가 모양이네요. 듣긴 그러면? 그렇게 들었는데 하여간 뭐 공관병 사건 비슷한 얘기죠. 그 집에 파출부 일하시는 분이 뭘 먹었대요, 냉장고에서? 모르겠죠. 뭐 귀한 거 있잖아요. 꿀물 뭐 이런 거? 홍삼 이런 거? 아니 뭐 귀한 게 그런 거 몇 개 모르나요? 몰라. 저는 그거보다 귀한 게 뭐예요? 사는 게 굉장히 어렵게 사는 모양이에요. 아니, 홍삼보다 귀한 게 뭘까? 뭐 요새 천삼도 있고 달가든. 그걸 먹자 자물쇠 채웠다? 아니 뭐 야단을 쳤는데 기절을 했대요.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그리고 자물쇠를 채웠다. 저도 이제 그런 그것도 또 국정원 직원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이제 지금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내부에서 별놈의 얘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못했던 얘기, 참았던 얘기가. 그러니까 기관장이라도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이제 보호하려고 드는데 직원들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이 결과를 보고, 이 판결을 보고 정치 보복이다. 이번 정부 참 무서운 정부다. 이건 홍준표 대표 말이고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치 보복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죠. 있습니까? 특히 이 정부에 있는 분들은 MB에 대해서는 이제 원한이 사무치죠.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쪽으로 화살을 이제 돌리고 있죠. 그렇지만 없는 걸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선거 개입한 게 지금 분명히 있고 댓글 조작한 게 있으니까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복입니까? 보복 심리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이 맺힌 건 사실이다. 뭐 걸리기만 해봐라. 보복이라는 말하고 한이 맺힌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제가 그게 한이 맺혀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 안 놔둔다. 이제 이런 게 깔려 있는데 지금 하나 걸렸는데 내가 볼 때는 딱 떨어지는 사건은 아니에요. MB가 그렇게 녹록치 않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MB가 뭐 굉장히 신중하고 야겁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자국 같은 거 잘 안 남기고 웬만한 것도 다 밑으로 또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면은 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하잖아요. 갖고 잘못되면 내가 언제 하라 그랬어? 하든지 말든지였지 언제 하라 그랬어. 명쾌하게 이렇게 딱 부러지게 정리를 안 해줘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제 야권에서는 물론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이상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 어마어마한 선거 개입을 단독으로 결정했겠냐. 당연히 MB 조사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사를 하더라도 결정적인 건 안 남겼을 거라고 보세요. 사람이 야가서? 그거 잡기 힘들 거예요. 제 느낌엔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잔뜩 지금 여권에서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별로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은데. 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원세훈 원장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했대.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 그랬다. 스스로. 근데 원세훈 원장은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자기 형이 확 줄어든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얘기 굳이 할 이유가 없고 그런 거죠. 정두원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알고 있었어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거다. 지시했었어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거다. 결국 그걸 얘기할 사람, 폭로할 사람은 원세훈 국정원장인데. 그겁니다, 키가. 그렇군요. 예. 본인에게 득이 돼야 원세훈 원장은 입을 열 거다. 사람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원세훈 국정원장 징역 4년 얘기 잠깐 해봤고 현 정부 얘기도 잠깐 해보죠. 인사 문제를 또 거론하게 되는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어제 그 역사관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달라. 내가 좀 잘 몰라가지고 얘기했던 거다. 잦은 사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청와대 결정인데 밀고 갈까요? 포기시킬까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자기 개인 의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청와대하고 협의 그렇죠? 결과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이제 밀고 가겠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거세게 안 된다. 저 사람 부적합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밀고 나가기 어려워요. 국민들이 안 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여권에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야권에서. 여권에서. 자기네도 여권에서 뭐 역사관이 무슨 뉴라이트고 어쩌고. 뭐 여야가 다 그런 얘기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약 올리는 거고 여권에서는 왜 저런 사람을 시키나 이제 이런 거고 그런 거죠. 밀고 나갈 것 같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미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거 정권에 좀 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공 지지율 이미 그 국회 청문회 인사 동의를 받지 않고 반 정도를 강행 처리했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렇게까지 다 했는데 뭐 나머지 마지막 하나 한다고 그렇게 타격을 받겠어요. 타격받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뭐 올바른 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인사 5대 기준을 스스로 어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유감 표명 안 한 건 정말 문재인 대통령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아랫사람이 한 것만으로 불충분했다 보세요. 그거는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는 쑥 빠져나갈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한 월간 정두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9월의 첫날이에요, 정 의원님. 9월의 첫날, 9월 1일에 나오신 기념으로 제가 이따가 틀 오늘의 노래 특별히 한 곡 추천 받아서 틀어드리겠습니다. 뭐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뭐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돼요. 야. 김민기 작곡, 고은 작사, 이동원 노래. 가을 편지. 야, 조금 더 부르지 그러세요. 왜? 끝까지 할 걸 그랬네. 이 노래 여러분 잠시 후에 감상하시고요. 차에서 들으면서 가세요, 정 의원님. 네, 그리고 그리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 논란 관련해서 여러분의 의견. 장기영님은 건국과 정부 수립이 다르다는 걸 몰랐다. 내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라는 해명 자체도 문제입니다. 알았든 몰랐든 어느 쪽이든 자질 미달이다. 3868님도 당장 지명철회를 해야 된다고 본다 하셨어요. 반면에 한시훈님은 중소기업부 장관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비전을 물어볼 기회도 없이 그냥 역사관만으로 청문회 갈 기회도 안 주는 건 너무한 일이다. 이러셨어요. 정숙형님, 과학자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건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아까 이정미 대표는 그러셨죠. 과학자냐, 이 사람이 무슨, 경제인이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철학이란 게 필요하다, 장관에게는. 근데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이 후보자의 철학이 과연 맞느냐?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정미 대표는 했습니다. 기아차 통상임금 관련해서 박성준님, 기아차만의 통상임금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다. 지금 기아차 소송 관련해서 노동자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그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노동자 응원하는 문자가 오는가 하면 박 회장님은 좀 씁쓸한 생각이 드셨대요. 왜냐하면 저희 신랑은요. 기아 하청업자입니다. 하청 노동자입니다. 근데요. 기아차에는요. 직원보다 하청 직원이 더 많습니다. 기아차 노동자 월급의 3분의 1 받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노동자들 승소하는 거 보면서 하청업체 직원들은 참 허탈함 같은 걸 느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 보호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두원 전 의원은 가을 노래 하나 추천하고 가셨어요. 네. 가을 편지. 네. 권영철 선임 기자는 오늘 9월 1일 가을 노래 뭐 듣고 싶은 거. 오늘 나오다가 저 페이스북을 보니까 호주는 이제 봄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렇죠. 반대편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잠깐만요. 아니 가을 분위기 노래를 얘기하는데 무슨 빼앗긴들에도 왜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하세요? 오늘이 뭐 내일 모레가 방송의 날이지만 오늘이 방송의 날 기념식을 하는 날이잖아요. 전야제 하는 날이죠. 예, 좀 우울한 이제 KBS, MBC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공영방송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좀 우울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낭만적인 계절 가을이 왔지만 네. 방송계는 그리 낭만적이지 못한 이상화. 예, 뭐 방송 기자들, 방송 PD들, 현업자에게 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노래. 뭐 오늘은 저 정두원 전 의원이 예약을 하고 가셔서 오늘은 못 틀겠고 봄에 네. 한번 틀겠습니다. 그 노래.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송의 날,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파가 발사된 지 90주년이 되는 해고. 예. 방송의 날로 보자면은 54회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는 10주년마다 방송진흥유공자 포상을 하고 축하인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자리에는 항상 대통령들이 참석을 해왔고요. 또 방송의 날도 대통령 취임 첫 해에는 뭐 항상 참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예. 2007년 방송 80주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했고 97년 방송 70주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하지 않는 오늘 왜 참석하지 않을까 그게 주제입니다. 오늘 방송 90주년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은 왜 불참할까? 네. 역대 대통령들은 다 해왔는데 네. 왜입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좀 모양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모양이요? 예. KBS와 MBC 노동조합이 오는 4일 0시부터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세우면서 총파업을 예고했죠. 그렇죠. 이제 양산 노조가 모여서 출정식도 할 예정인데 연대파업 5년 만에 연대파업에 돌입하는 겁니다. 예. 이미 KBS PD협회 소속 670여 명의 PD들이 그제부터 고대영 사장이 물러나지 않으면은 방송도 멈출 것이다 하면서 제작 거부에 들어갔고요. 그렇죠. 이미 기자들도 이제 제작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방송의 날 기념식에 나가서 KBS와 MBC 경영진과 나란히 기념사진을 찍고 축사를 하는 게 적절한가.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의 날 축하회에 KBS 이인호 이사장, 고대영 사장, MBC 고영주 이사장, 김장겸 사장이 참석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옳겠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영주 이사장. 네.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설마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까? 어제 이제 명예훼손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굽히지 않고 있군요. 네. 이런 상황인데 과연 그 행사에 나란히 참석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공영방송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이 참석하던 방송의 날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그만큼 단호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라는 거죠. 지난 5월 31일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 주최한 지상파 UHD 개국 축하 쇼에도 참석하지 않았죠. 그때도 영상 메시지만 띄운 걸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 말이 있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언론 자유주의가 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임이고 강력한 메시지라면서 공영방송이 망가졌고 제 역할을 못했는데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은 망가진 공영방송과 경영진들을 인정하는 모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도 있습니까? 조금 부차적이긴 한데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상황이요? 예,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첫 해 방송의 날 기념 축하인에 참석했던 것은
5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대통령이 뭐 언론사나 행사가 55년 뭐 60년이 꺾어지는 해는 가거든요. 예.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제40회 방송의 날 축하년이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45회, 2013년에는 50회였는데 올해는 54회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출범한 걸로 하면 90주년이 맞지만 방송의 날이라는 게 생긴 걸로는 54회, 55가 아니다.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5년마다 정부가 바뀌었다면은 내년이니까 그렇죠. 55회 참석할 수 있는데 54회니까 좀 부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뭐 그런 이유들로 분석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은 공영방송 정상화되기 전에는 KBS, MBC 정상화되기 전에는 모든 방송사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는 걸까요? 그걸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 방송사 행사에는 참석할 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앞으로 당분간 지상파나 종편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취임 이후에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지난 정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현실이 됐다.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유호성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게 많은데 가장 심하게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우리 방송 특히 공영방송 쪽이 아닐까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후보 시절에도 MBC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을 만들어 공영방송이 다 망가졌다. 옛날 자랑스러운 MBC 모습이 어디 갔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렇군요. 당분간은 참석 안 할 것 같네요. 제가 봐도. 그나저나 MBC하고 KBS는 연대 총파업에 이제 나서기로 결정을 하고 4.1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5년 만에 연대 파업을 결정하기로 했고 총파업 명분이 방송법 개정과 공정방송 사수, 단체 협약 쟁취인데 공영방송을 저해해온 KBS 고대영 사장,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 등 경영진 퇴진도 핵심 쟁점입니다. 그렇게. KBS 기자협회는 이미 8월 28일 0시부터 제작 거부에 들어가 있고요. PD 670명도 고대영 사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방송도 멈출 것이다. 이렇게. 거기다가 지금 KBS, MBC의 보직을 가진 간부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아요. 이게 파업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줄줄이 사퇴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뭐 보직 간부들이 동참을 하거나 보직 사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보직을 가지고 있으면 노조 파업에 참가하기가 어려운 거죠. 참석할 수 없죠. 사실 보직을. 그러니까 나는 노조 파업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장직 던지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장, 국장, 책임 보직들 다 던지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와 프로그램 속속 이제 결방되고 있고요. KBS ETV 추적 60분 대신에 이제 영화가 나갔고요. 아침 뉴스 타임도 진행자가 교체되고 뭐 이런 식 계속 지금 이제 파행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방송의 날 축하연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그 속사정 오늘 와이뉴스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아까 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울한 심경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우리 청취자들께 전해드릴 건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권영철 선임 기자가 그리고 저희 송근필 PD가 방송진흥 유공 문화포장 대통령 표창 오늘 사실은 수상자시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좀 씁쓸하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뭐 이제 김현정 뉴스쇼에서 이렇게 제가 한 7년 반 가까이 권영철의 와이뉴스를 해왔고 손근필 PD가 CP로서 이렇게 해왔다는 뭐 평가를 받는 거니까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되게 참 좋아해야 되는데 기분이 좀 씁쓸하고 사실은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후신 아닙니까? 요새 뭐 방송 장악 운운하는데 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방송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왔습니다. 사실은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해서 종편 4개나 허가했고 KBS 정현주 사장, 엄기영 사장 사실상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뭐 판결에서 패소하기도 했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방송 장악 저지 투쟁위원회를 꾸렸는데 사실 속아 웃을 일입니다. 방송을 장악하고 공영방송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게 누군데
방송 장악을 언급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공범자들을 보면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어떻게 방송이 망가져갔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좀 씁쓸하지만은 그래도 뭐 김현정 앵커의 축하 잘 받겠습니다. 제가 좀 한 톤 높여서 축하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네. 우리 청취자들이 지금 막 축하 문자 보내주세요. 그래도 우리 10년 동안 열심히 뉴스쇼만큼은 할 말 했다, 잘했다. 지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인건비 얘기하셨는데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결국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게 되고 결국 노동자들 손해인 거다. 이게 또 사측의 주장이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는 지금 통상임금이 부담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뭐 이제 또 이제 연차휴가 사용 보장하지 않고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그때 이제 근로에 쓸 경우에 지급하는 임금 대가가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문제는 그게 이제 부담되면은 그런 초과근로에 해당하는 대가 지급이 부담된다고 하면은 초과근로를 안 시키면 되거든요. 초과근무를 그 부분에서 노동자를 채용해서 신규 노동자를 채용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신규 노동자 채용을 해도 뭐 어쨌든 그쪽에 월급이 또 나가는 거니까 어쨌든 사측은 그러니까 그거는 인건비가 당연히 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가산은 그 임금은 안 하니까. 통상의 근로에 대한 대가 임금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통상임금 정도 수준에서 지급하면 되는 거죠. 할증된 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노동자 측의 입장 지금 듣고 있는데 기아차 사측은 즉시 항소할 거다 이런 입장 냈습니다. 2심도 기다리고 있고 3심도 있고 2심 판결 어떻게 기대하세요? 저희는 지금 현재 서울 어제 판결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이 판시한 통상임금 기준 그리고 신의칙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판결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김기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아차 노조 측 대리인입니다. 법무법인 새날 김기덕 변호사였습니다. 행간 이번 주 박창환의 행간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장한대학교 박창환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날. 네. 오늘 행간 마지막 날의 주제는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젯밤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란과 축구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정말 답답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11명 선수가 뛰고 이란은 1명 퇴장당해서 10명 싸우는데 골대 안으로 공 한 번 못 날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유효 슈팅이 하나도 안 나온 거잖아요. 네, 0대0. 고구마 10개 먹은 듯 답답했던 어제 축구 90분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인터넷 들어가 봐도요. 실시간 검색어가 밤새도록 축구 얘기였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뭐 많은 화제를 뿌리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이겼으면은 본선 진출을 확정하는 거였잖아요. 네. 게다가 홈 경기였잖아요. 네. 절호의 찬스였는데 날린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월드컵 예선 탈락할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이기기만 했어도 사실 우즈벡이 어저께 중국한테 0대1로 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만 이겨도 뭐 경우의 수 따질 필요 없이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되는 건데 그렇죠. 졸전이었습니다. 네. 사실 슈틸리케 감독이 경질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신태용 감독으로 바꾼 지. 네, A매치 신태용 감독 데뷔전이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져도 되는데 정말 잘 싸우고 잘했는데 졌으면 국민들이 그래도 박수 쳐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참 그래요. 또 축구장 잔디는 왜 이렇게 뜯겨 나가는지 정말 이 논두렁 잔디 보면서도 이게 선수도 마음에 안 들고 경기도 마음에 안 드는데 잔디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랬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못한 한국 축구 이 뉴스의 행간 들여다보죠. 네, 첫 번째 행간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게 어린이 영양제 광고 얘기 카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왜 나옵니까 이 얘기가? 이거는 뭐 개구장이도 아니고 튼튼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경기 우리가 11대 10으로 싸웠다고 그랬는데 체력에서 밀려가지고 픽픽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 공을 잡아도 이게 패스할 데가 없으니까 공을 뒤로 뱅뱅 돌리기만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체력은 떨어지고 경기는 안 풀리고 그리고 기대했던 이동국 선수 뭐 끝나기 뭐 몇 분 안 남겨놓고 그제서야 교체를 했거든요. 후반 43분에 교체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 이 네티즌들 댓글 폭풍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뭐 그 이전에는 상여금은 보너스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금 현재는 뭔가 이게 뭐 회사 실적이 낮다고 해서 더 지급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급하는 이런 뭐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야말로 2달에 한 번씩 반드시 지급하는 그런 임금인 거죠. 이 사람이 잘해서 주는 게 아니고 뭐 이번에 실적이 많아서 주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건 통상임금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한 거죠. 이미 정기 보너스란 규칙적으로 주는 통상임금과 똑같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본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기아차 소송, 이 유사 소송이 지금 한 100여 건 진행 중이라면서요, 회사마다. 하여튼 뭐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다른 기업체에도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재판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노조가 있다면? 아니죠. 대법원에서 이미 전환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판결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그 기준을 가진 어쨌든 상여금을 어떤 이런 기준으로 두고 있는 사업장은 다 그에 따라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을 포함시켜서 임금을 지급해야 마땅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신의칙과 관련돼서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칙.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제 소송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다 해야 되는 게 아닌데, 그래요. 근데 회사는 말합니다. 노사가 합의해가지고 이건 통상임금으로 하자. 또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닌 걸로 하자라고 정한 것. 이게 지금 말씀하신 신의 성실의 원칙인데. 그걸 이런 식으로 깨게 되면 노조가 깨게 되면 이거는 신의칙에 위반되는 중대한 행위다. 근데 왜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여기에 손을 들어주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웃으십니까? 지금 우리 법은 이제 지금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이 있죠. 노동자의 어쨌든 근로조건이나 권리를 보호하는 이제 그런 법인데요. 이 법은 강행법입니다. 그런 법을 갖다가 사용자가 아무리 뭐 노동자하고 합의해서 뭔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는 이런 강행법을 위반할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근로기준법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그 미달하는 그런 조건을 갖다가 당사자 간에 합의하더라도 그건 위법한 거고 그건 법 위반인 겁니다. 다만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대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여금이 미치는 영향, 통상임금으로 이제 인정하면서 이게 이제 경영상의 어려움 뭐 이런 부분들을 참작을 해서 기업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어떤 청구 이렇게 이제 그 추가임금 부담이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의칙 위반으로 해서 이제 이건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예외적인 판결을 한 거죠. 그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요 부분인데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기아차의 주장도 있거든요. 사측에. 지금 자동차 업계가 상당히 어렵다.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임금은 노동자들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미.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이렇게 요구를 해오면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그런 주장을 지금 통상임금 소송하는 어느 사업장이나 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통상임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거는 개념상 그 자체가 맞지가 않고요. 무슨 얘기냐면 통상임금은 초과 근로를 했을 때 연장 야간 산업특권 뭐 이런 식으로 초과 근로를 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적인 근로 그냥 법정 근로에 했을 때 지급하는 임금 기준으로 해서 그거 50% 가산해서 지급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법의 취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연장 근로 이렇게 추가 근로 이게 잔업특권 뭐 해가지고 휴일 근로 시키는 것보다 그렇게 새롭게 뭔가 이게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있는 통상의 근로를 할 수 있는 인원을 갖다가 그게 이제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그 인건비가 추가 근로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채용해서 쓰면 되거든요. 김현정의 뉴스 쇼. 이런 잔디에서 잘하라고 화가 난다. 매번 이런 잔디에서 좋은 결과를 바라는 건 욕심이다. 어제 이란전을 끝낸 뒤 나온 손흥민 선수의 작심 발언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국민들의 아침 밥상에는 어젯밤 열린 이란전 축구 얘기가 오를 것 같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전이었는데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죠. 글쎄요, 뭐 잔디탄만 하기에는 우리 선수들의 실력도 참 아쉬운 데다가 논두렁처럼 푹푹 파인 경기장까지 한 몫을 더하면서 본선행은 일단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비록 축구는 발목 잡혔어도 이곳만큼은 발목이 잡혀선 안 됩니다. 바로
국회죠. 오늘부터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정치 공방에 발목 잡히지 말고 여야가 머리 맞대고 산적한 현안들 잘 처리해 주기를 부디 기대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네, 뼈저린 후회와 부질없는 객기입니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 혹시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마지막 날이었죠.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에서 한미 양국 공군이 강도 높은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히 장거리 폭격기 B-1B 랜서 2대하고 또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B 넉 대가 동시에 전개가 됐는데요.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B-1B. 모두 61톤의 폭탄을 싣고 그야말로 융단 폭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요. 예. 또 F-35B는 적 방공망을 뚫고 날아가서 공중과 지상 또 해상의 표적을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군의 원인철 작전사령관은 적이 어떻게 도발하든 완벽하게 응징해서 뼈저린 후회를 남겨줄 것이라고 밝혔네요. 그러면 부질없는 객기는 북한 얘기입니까?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적들의 군사적 망동은 부질없는 객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B-1B 폭격기 또 F-35B 전투기 출격 사실을 언급하면서 또 미국과 우리나라가 호전적 정체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뭡니까? 네, 들썩이는 노사관계입니다. 들썩이는 노사관계 두 번째 포인트요. 네네. 어제 그 기아자동차 노사 간의 통상임금 소송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지긴 했지만 앞으로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어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죠. 그리고 노사 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금껏 제각각 판단을 달리 했거든요. 노사 간 합의가 있을 경우 그리고 경영상 위기일 경우에 통상임금 기준에 예외를 둘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미 115개 사업장에서 마찬가지 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우리 경제에 크나큰 변화를 줄 수 있어서 앞으로도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 이야기는요. 그 기아차 노조 측의 대리인을 했던 변호사와 함께 잠시 후 좀 자세하게 더 짚어보도록 하죠.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네, 논두렁 축구입니다.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나라와 이란과의 축구 경기 벌어졌는데 이란이 한 명 퇴장을 한 상황이었는데도 0대0으로 비겼어요. 근데 그 배경에 논두렁 축구장이 있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력이 모자르기도 했어요. 지금 청취자들 뭐 문자도 들어옵니다만 어쨌든 똑같은 데서 뛰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두렁처럼 푹푹 패인 경기장 참 눈에 거슬리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태용 감독이 잔디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손흥민 선수는 이런 잔디에서 어떻게 모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네요. 예, 홈그라운드였는데 잔디 얘기를 하는 게 참 좀 그래요. 부끄러워져요. 네. 마지막 포인트 가죠. 네, 오늘 정기국회 시작합니다. 고소득자 증세를 위한 소득세법,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관련법, 또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법 등 이슈가 많은데 여기에 여당은 과거 정부 행적들을 두고 적폐청산의 한창이고요.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 문제점을 신적폐로 찍어 벼르고 있거든요. 여의도 정가가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음향 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다. 분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번 판결로 수당 줄이기 꼼수 관행이 근절되고 장시간 노동이 줄어들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 조금 전 뭐 음향 뉴스에서도 노동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는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이죠. 6년에 걸친 공방 끝에 어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소송이 중요한 건요. 다른 회사들에게도 줄줄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통상임금은 쉽게 말해서 기본급입니다. 상여금, 연월차 수당, 연장근로수당 이런 건 포함되지 않아 왔죠. 그런데 재판부는 적어도 정기상여금하고 중식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본 겁니다.
년 몇백 %씩 받는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면 통상임금 액수는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모든 돈의 액수가 올라갑니다. 퇴직금 올라가죠. 각종 수당도 올라가죠. 사측이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사측 반발에 대한 답변, 노조 측 대리인의 입장 확인해보죠. 법무법인 새날의 김기덕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기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6년이나 걸렸어요. 예, 좀 많이 걸렸죠. 1심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지금 저희가 2011년 10월에 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예. 그 뒤에 이게 워낙에 27,500명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급여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갖다 확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중간에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냐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3년에 열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그 재판이 하급심 재판들이 다 이제 그 뒤로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의 측 과거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했고, 예. 그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로 임금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 이제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이렇게 초래하면 이게 신의 측 위반이다 이런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사측에서 이 사건에서 과연 그런 정도의 어떤 경영 상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정 신청을 법원에 했고요. 법원이 채택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오래 걸렸군요. 예, 한 1년 반이 걸려서 이제 재판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긴 재판 끝에 나온 1심 정기 상여금하고 그러니까 정기 보너스하고 중식 때는 적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거 맞다. 이렇게 판결 나왔습니다. 왜 정기 상여금하고 중식 때 두 개죠? 지금 뭐 중식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정기 상여금이고요. 그렇죠. 이미 이제 정기 상여 기아차와 같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하는 판결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2013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확인해 준 정도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니까 정기 상여금은 왜 통상임금이냐 이 부분이요. 그거는 당연히 지금 예전에 그럼 좀 제대로 싸워보고 뭐 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10명과 싸우는데 이건 뭐 진 거 아니냐 이런 뭐 성토가 이어졌는데 참 한국 축구가 과연 이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랐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도 못 보여줬다. 두 번째 행간모죠. 국민 모두가 수학자가 되었다입니다. 수학자가 됐다니요? 또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됐습니다. 한 경기 남은 거죠. 한때는 뭐 예선 진출은 본선 진출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또 다시 옛날처럼 우리가 뭐 중국이 우즈벡 이겼고 우리가 이란에 비겼으니 다음에 우리가 이기면 진출이고 지면은 비기면 어떻게 되고 또 지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고 이걸 또 다 따져야 되는 겁니다. 저처럼 수학 못하는 사람은 난감해요. 사실 어저께 이란이 이미 본선 진출 확정 졌었기 때문에 처음 데뷔하는 새내기들이 많이 투입됐었어요. 그래요. 근데도 졌습니다. 거기다 10명이었고. 네. 그랬는데도 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상황. 근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전술, 이런 정도의 체력이면은 본선 나가도 이거는 뭐 더 걱정이다. 1승에 재물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오죠. 맞습니다. 이렇게 뭐 이란한테도 이 신인들한테도 밀릴 정도면 본선 나가가지고 참 모든 전패 기록을 또 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행간 또 있습니까? 그래도 중국보다는 낫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저께 중국이 우즈베키스탄 꺾어줬잖아요. 정말 감사했는데. 근데 중국 그래도 5위입니다. 일찌감치 예선 탈락했거든요. 사실 중국이요. 축구 굴기라고 해서 축구에다가 엄청나게 대폭 지원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쑥 성장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인터뷰로 한 적도 있었거든요. K리그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중국이 뭐 발전할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은 뭐 자존심 어저께 이겨서 자존심 지키는 거에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국보다 우리가 좀 낫긴 합니다. 근데 과거에 돼요? 우리가 월드컵 4강에 나갔던 그 환호를 기억하면 정말 이거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파이팅 넘치는 투지 이런 경기를 보여줘서 국민들에게 좀 뭔가 꿈도 주고 또 그래서 국민들이 응원하는 맛이 나는 지더라도 후회 없는 경기를 보여줬으면 하는 게 이제 마지막 한 경기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모습 꼭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청취자 9857님 물론 뭐 잔디도 그렇고 좀 그랬습니다만 실력 돌아보지 않고 연장탕만 하는 걸로 보여서 그 부분도 아쉬웠다는 지적 들어오네요. 박찬 교수님 행간 일주일 고생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지금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제 본인이 나서서 직접 해명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논란이 쉬 가라앉지 않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박성진 후보자 이름이 올랐습니다. 정의당이 찍으면 낙마했던 기억 여러분 하고 계시죠? 과연 이번에도 박 후보자도 낙마할 것인가 관심도 높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어떤 생각으로 반대하고 나선 건지 어제 해명을 듣고도 반대 입장인 건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달 후를 예측해보는 시간 월간 정두원 있는 날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어떻게 보는지 또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여러 사람들 이름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선거에 대한 조금 이른 예측까지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죠. 돌아오는 일요일은 9월 3일은 방송의 날입니다. 해마다 이날에는요. 대통령도 참석하는 큰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왜일까요? 권영철의 Y뉴스에서 들어가 보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